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네.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그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 미국 경제 정책에 협조를 하겠어요? 오늘은 IMF와 금융위기를 모두 예측하신 쪽집게 경제학자이시죠. 21세기 경제학 연구소 최용식 소장님 모시고 지금의 심각한 경제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소장님 그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라는 또 무시무시한 제목의 책을 쓰셨는데 또 예전에 또 두 번의 금융 위기와 또 경제 위기를 또 맞추셨기 때문에 이번에 또 한 번에 또 위기가 온다는 걸 또 쓰시니까 또 불안불안한데요. 또 그만큼 또 지금이 또 상황이 심각하다는 또 그런 그런 의견이실 것 같아서 말씀을 또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에 보니까 경제 상황이 지금 파국을 향해서 달리는 막 폭주열차 뭐 이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지금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아무리 심각한 경제 위기나 경제 파국이 오더라도 네. 경제 정책이 적절하고 그리고 신속하게 이렇게 집행이 되면 네.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첫째는 네. 우리 정부가 네. 부적절한 정책을 펼치고 있고 정부 정책이 또 신속히 펼쳐져야 할 정책들이 지금 집행되지 않고 있어서 그게 문제거든요. 네. 이 정책이 잘못되면 네. 위기는 더 심하대요. 그래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경제 위기나 파국과 같은 경제 질병도 전염성이 엄청 뛰어나요. 우리 인간의 질병하고 거의 비슷해요. 네. 그래서 어느 나라에선가 금융위기가 터지면 이게 전 세계로 이렇게 전염되는 성향이 강하거든요. 네네네. 이런 때에는 국제 공조 체제가 확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모든 나라들이 그 관련 국가들이 네. 공동으로 적절한 정책을 펼쳐서 또 신속하게 펼쳐서 금융위기 진행을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미국이 자기만 살겠다고 지금 네.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거든요. 네. 이거는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에요. 네. 그 다른 나라가 어떻게 그 미국 경제 정책에 협조를 하겠어요? 국제 공조 체제가 완전히 무너져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염병처럼 퍼지는 걸 막아야 되는데 왜 미국은 그러면 왜 미국을 그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을 쓰고 있는 건가요? 이게? 일단은요, 미국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해요. 물가 불안을 잡기 위해서 고금리 정책을 펼친다. 그래서 강달러 정책이 나타나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면요. 물가 불안이 저금리 때문이라면 그 말이 맞아요. 네. 근데 저금리 때문이 아니잖아요. 중국과의 디커플링 그리고 자원가격 폭등 또 공급망 문제들 이런 것들이 발생해서 물가 불안이 나타났으면 그 원인에다 처방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에다 처방하지 않고 금리를 올리고 있어요. 특히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올해 초에 좀 안정되는 듯이 보였었잖아요. 그러니까 FRB 의장이 또 다른 얘기를 해요. 뭐냐면 문제는 서비스 물가다는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일반 물가를 얘기하다 서비스 물가를 다시 꺼내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자기네들이 숨겨야 할 그런 이유가 따로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뭐냐면요. 2020년 그 경상수지 적자가 GDP에 약 한 2.9% 정도 됐었는데 이거 2021년도에는 이게 그 3.6%로 급증을 해요. 8천억 달러를 넘어섰어요. 이렇게 경상수지 적자가 커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요? 해외 시장에 미국 달러가 그만큼 추가로 공급된다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미국에 투자됐던 국제 금융 자본들은 환차손을 입어요. 그럼 그 환차손을 피하기 위해서 국제 금융 자본들은 미국 금융시장을 떠나요. 그러면 미국의 금융시장에서 유동성이 부족해지니까 수축이 되니까 그러면 바로 금융위기가 작동을 시작해요.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한다고요. 그걸 차단하기 위해서 미국은 고금리 정책, 강달러 정책을 펼치는 거예요. 고금리 정책을 펼치니까 다른 나라의 저축들이 그 고금리를 노리고 미국으로 옮겨가잖아요. 그리고 국제 금융 자본들 다른 나라에 투자됐던 것들이 환차익을 노리고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지난해 같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장률이 무려 2.1%였어요. 이건 놀라운 실적이거든요. 근데 그 피해를 가장 크게 당한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률이 마이너스 1.5%였을 때 미국은 무려 2.7% 성장을 해요. 지난 4분기에. 네. 우리나라 희생 위에 미국의 성장률이 높아졌다고 봐도 틀림없을 정도로 우리나라가 타격이 심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원래는 돈이 다 빠져나가가지고 미국이 위기가 왔어야 되는 건데 그거 막겠다고 이제 강달러 정책을 일부러 쓰니까 막 돈이 오히려 빨려 들어가니까 이웃들의 돈을 뺏어가가지고 자기네들 배를 채웠다. 지금 그 주식시장만 보더라도 미국 네. 주식시장은 그렇게 많이 안 빠졌잖아요. 36,000 가다 지금 33,000대에서 버텨주고 있잖아요. 네. 그것도 다른 나라의 금융 자본들이 미국으로 빨려 들어가서 유동성이 풍부해지니까 지켜주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미국은 그 강달러 정책을 펼쳐서 경기도 부양했고 네. 뿐만 아니라 주식시장도 그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고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은 거죠. 네. 그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다른 나라들은 힘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아니,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네. 이거를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 경제학자들이 흔히 그런 얘기하거든요. 베거 마인 네이버 폴리스라는 용어를 써요. 네. 내 이웃을 거지로 만드는 정책이라고. 네. 근데 그건 반드시 부메랑으로 그 정책을 펼친 나라에 타격을 주게 돼 있어요. 그게 보통 한 1년에서 1년 반 뒤에 그 현상이 나타나요. 그러면은 제가 궁금한 거는 미국은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예전에 뭐 금융위기 한번 터졌었던 그 걱정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건가요? 그럼요. 그리고 이미 미국은 이 정책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인 적이 있어요. 그게 어떤? 1980년도에 네. 당시에는 그 폴 볼커가 네. 그 연준 의장이었었는데 이 사람이 당시 미국은 스태그플레이션 늪에 빠져 있었고 네. 뿐만 아니라 독일과 일본 그리고 아시아 4마리 용에 의해서 미국 국내 산업들이 위협을 받고 있었어요. 이제 그 상황에서 폴 볼커가 이 스태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려야 한다 그러면서 기준금리를 무려 21%까지 끌어올려요. 네. 그래서 당시에 미국은 다른 나라들이 어려운 지경에 빠져 있었는데 미국은 그 상황을 타결해요. 다른 나라를 다 박살내버리면서. 다른 나라들 상황은 어떻게 됐냐 그러면 제일 먼저 아르헨티나에서 외환위기가 터져요. 그리고 전 세계로 이게 급속하게 확산이 돼요. 중남미 국가 중에서는 딱 우루과이 하나 빼놓고 전부 다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요. 그뿐만 아니라 거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중앙아시아를 비롯해서 우리 동남아시아 우리나라도 그때 외환위기를 겪거든요. 네. 또 이제 중동 그 비산유국하고 네. 아프리카 국가들도 수많은 국가들이 외환위기에 빠져요. 네. 유동성이 미국으로 다 빨려 들어가니까 외환보유고가 고갈 직전에 가는 거죠. 네. 네. 그 어려운 상황에서 미국은 81년도에 플러스 성장을 해요. 2.8%가 그럴 거예요.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지만 그래요. 근데 그게 다시 부메랑으로 돌아가서 미국이 그러니까 1982년도에 마이너스 2.0% 성장을 해요. 근데 전자만 기억을 하고 있고 후자는 기억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81년도에 미국 경제가 온전히 그 위기를 벗어났다. 이것만 기억하고 있고 그게 부메랑에 대해서 82년도에 마이너스 2.0% 성장했다는 것 외면하고 있는 게 저는 참 이상해요. 그런 경험이 있으면 그 부메랑도 걱정해야 되는데 지금도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그 강달러 정책은 지속 가능성이 없어요. 올해 연초에 한번 봐보세요. 달러가 약세를 보일 것처럼 보이니까 미국이 국고채를 엄청난 규모로 시장에 내다 팔잖아요. 국고채 금리가 폭등을 했죠. 연초에. 그러면서 강달러 정책을 유지했단 말이에요. 그다음에는 어떤 수단을 동원할 거예요. 점점점 동원할 수단은 사라져가요. 그럼 미국은 어쩔 수 없이 약달러 현상이 일어나고 그러면 이게 환차손으로 바뀌어요. 그럼 국제 금융 자본들이 미국을 빠져나가면 미국이 금융위기가 터질 수가 있어요. 미국에서. 그게 이제 언제 일어나냐만 문제인데 그거는 이제 한 1년 정도 있어야 일어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아니 근데 그거를 알지만 우선은 좀 뒤로 미루려고 우선은 강달러 정책을 쓰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틀림없어요. 그렇게 보는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고 터트리면은 대선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정치적인 이슈일 수도 있고. 그럼요. 지금 당장 금융위기가 진행돼도 이상하게 안 보일 정도로 미국 경제가 그렇게 상황이 좋지 않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뭐 또 뭐 수치나 이런 것들은 막 다 좋다고 하잖아요. 뭐 고용률도 좋다고 그러고. 그럼요. 뭐. 당연하죠. 외국에서 축적된 소득이 미국으로 옮겨간 거잖아요. 다 오니까. 국제 금융 자본이라는 것은 소득을 축적한 것이잖아요. 그게 미국으로 옮겨갔으니까 외국의 소득이 미국으로 옮겨갔으니까 당연히 경기는 좋아지고 실업률은 낮아지고 또 물가도 안정되고 그러는 거죠. 그렇지만 이거는 일시적인 어떤 현상이지 이게 유지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속 가능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네. 이게 달러 가치를 상승시켜 가야 이게 지속이 될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그게 그렇게 계속해서 달러 가치를 올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경상수지는 점점 더 악화돼요. 네. 물론 단기적으로는 경상수지가 호전이 돼요. 그 환율이 오르면 희한하게 수출은 줄고 환율이 내리면 수출은 증가하거든요.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미국도 그래요. 네. 단기적으로는 그래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달러 가치가 올라가니까 지금 경상수지가 지지난해보다 작년에 좀 줄었을 거예요. 네. 근데 그 멀리 못 가요. 이제 조만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더 거대질 거예요. 미국이 이렇게 주변을 거지를 만들더라도 우선 잠깐 단기 처방하고 있는 것도 문제고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씀해 주셨던 게 우리나라 정부도 지금 정책 잘못 쓰고 있다고 하신 게 있잖아요. 아, 그럼요. 생각을 해보세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네. 지난해 그 10월 달에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졌잖아요. 네. 그 금액이 2천억 원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본원 통화의 0.07%, 네. 광의 유동성의 0.003%. 네. 그야말로 미미한 규모거든요. 아, 강원도 예산이 5조인가 그러더라고요. 네. 엄청 적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원도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자마자 롯데건설 등등 네. 건설업계 전반이 유동성 위기에 빠지잖아요. 네. 그리고 다른 산업에도 그게 전염이 되잖아요. 네. 그게 무슨 얘기겠어요? 이미 그때의 신용 파괴 원리가 물 밑에서 진행되고 있었다는 것을 그게 증명을 해요. 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우리나라 1사분기, 2사분기 분기별 성장률은 각각 2.6%, 3.0%였는데 네. 3, 4분기에 갑자기 1.3%로 반토막이 나요. 팍팍 줄죠. 네. 네. 그리고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5% 성장을 해요. 네. 이건 축소 재생산이거든요. 네. 축소 재생산이 일어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생산이 줄었죠. 그러면 당연히 소득 줄죠. 소득 줄면 소비가 줄죠. 소비 줄면 다시 생산 들죠. 이렇게 악순환을 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올해 1사분기 마이너스 3% 성장하지 않느냐 이렇게 우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당시에 신용 파괴 원리가 왜 물밑에서 이미 진행하고 있는지를 네. 그 원인을 찾아서 처방을 했었어요. 네. 그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금리가 미국보다 기준금리예요. 네. 1%더 낮았잖아요. 네. 지금 1.2%더 낮고 네. 1% 낮으니까 국내 저축 어디로 가야 돼요? 미국으로 가야 더 이자를 더 많이 받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으로 국내 저축이 이전을 했어요. 네. 국내 소득이 미국으로 간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강달러 정책이 나타나니까 네. 우리 원화 가치는 약세를 보였잖아요. 네. 그 약세를 보이면 국내에 투자하면 환차손이 생긴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국내에 투자되었던 국제 금융 자본은 물론이고 국내 금융 자본들까지 미국으로 이탈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당연히 국내 유동성은 줄어들 좋아졌겠죠. 수밖에 없었고 네. 국내 유동성이 수축되면 신용 파괴 원리가 작동을 해요. 네. 이 신용 파괴 원리는 신용 창조 원리의 역관형이거든요. 네. 그래서 신용 파괴 원리가 이미 지난해 하반기부터 작동을 시작했고 그걸로 인해서 국내 경기가 급속하게 후퇴했던 거예요. 다만 우리 국민들이 네. 그리고 뭐 경제 전문가들조차도 그걸 지금 피부로 못 느끼고 있을 따름이에요. 그리고 경기 후퇴라는 것은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1년 정도 지나야 네. 그 사람들이 느껴요. 네. 우리가 난로에 손을 대보면 금방 뜨겁다는 걸 못 느끼잖아요. 네. 좀 그럼 지나야지. 그 시차가 조금은 있잖아요. 네. 근데 경제에서는 그 시차가 훨씬 길어요. 6개월에서 1년 정도 된다고요. 그럼 이때 금리를 같이 따라 올렸어야 됐다. 당연하죠. 저는 참 부러운 게 대만이 지금 지난해 우리 1인당 국민소득 넘어섰잖아요. 네. 대만은 경제가 비교적 탄탄해요. 네. 올해 유심히 봐봤어요. 그랬더니 올해 지금 최근 것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네. 최근에 그 우리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갔잖아요. 1220원까지 떨어졌던 게 지금 1320원대까지 와 다시 있잖아요. 올라갔죠. 100원 이상 올랐죠. 네. 이제 물론 이거는 달러 가치가 갑자기 상승, 강달러 정책 때문에 이제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네. 그 강달러 정책을 미국이 펼치고 있을 때 대만의 환율을 봤어요, 제가. 네. 강달러 정책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만의 통화 가치는 더 올라가는 거예요. 대만 환율은 오히려 떨어지더라고요. 야, 참 우리는 왜 대만처럼 경제 정책을 펼치지 못하는가? 그런 의문이 들더라고요. 대만과 우리가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차이가 없어요. 똑같아요. 우리나라 환율은 지금 이렇게 높게 올라갈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네. 우리가 2021년도 경상수지 흑자가 네. 880억 달러 넘었거든요. 네. 지난해처럼 환율이 올라서 수출이 줄어든 상황에서도 거의 300억 달러 육박했어요. 298억 달러예요. 네. 그 얘기는 그만큼 외환이 국내에 추가로 유입됐다는 걸 그렇죠. 의미해요. 달러가 추가로 그만큼 유입됐다는 것은 공급이 수요보다 더 많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달러 가치는 떨어져야 정상이에요. 떨어져야죠. 네. 근데 정부는 원화 가치가 떨어져야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야 수출이 증가하고 그래야 경기가 상승한다. 네. 이런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인위적으로 환율을 끌어올렸어요. 그래서 한때 그 지난해에는 우리 1,400원. 환율이 1,440원, 장중에는 1,460원을 넘어간 적이 있어요. 네. 그런 게 정책을 1,460원까지 잘못한 올라가니까 거다. 이제 정부가 이제 급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외환보유고를 시장에다 그렇죠. 쏟아 부어서 환율을 이제 안정시키는 일을 하긴 했어요. 네네. 근데 그 미흡했어요. 근데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외환보유고 한 500억 달러 잃었어요. 왜 환율을 인위적으로 이렇게 자꾸 조작하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물론 환율은 그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게 정부의 책무예요. 네. 근데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면 안 돼요. 되도록이면 시장 기능에 맡기되 네. 시장에서 급격한 변동을 보일 때만 시장에 개입해서 안정적으로 변동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해야 할 일인데 그거 자꾸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려고 그런다고요. 야, 그러면 요번에 또 미국은 또 금리 막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한국은 또 금리도 안 올리고 동결시키고 막 이러고 있는데 환율은 또 막 뛰고 있고 그러면 지금 상황이 정부 정책이 좀 잘하고 있는 거가 또 아닌 걸로 아이, 보이네요. 그럼요. 정부가 지금 판단을 잘못해도 가장 잘못한 거예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정부가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이 는다는 거예요. 네. 천만의 말씀이에요. 환율이 상승하면 수출은 반드시 줄었어요. 이건 역사적인 경험이란 말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요. 환율 상승하잖아요. 네. 그럼 해외 바이어가 야 니들만 이익 볼 수 없잖아. 수출 가격 좀 깎아줘. 그럼 우리 수출업체들 다 응한단 말이에요. 그 오히려 줄어요. 네. 그뿐만 아니라 우리 시설 그 용량을 금방 증가시킬 수 없잖아요. 네네. 그럼 수출 물량이 크게 증가를 못해요. 환율이 올라가도. 네. 근데 그걸 달러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오히려 줄잖아요. 수출 규모가. 그 작년에 무역수지 적자가 나타난 근본적인 원인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환율 오르잖아요. 물가가 불안해져요. 네네. 물가가 불안해지면 같은 소득으로 더 적게 소비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경기는 후퇴하잖아요. 그러네. 수량을 갑자기 늘릴 수는 없으니까 아이, 당연하죠. 달러로 계산하면 주네요. 아, 그뿐만이 아니에요. 그 풀코스트 원리라고 있어요. 네. 이게 뭐냐면 이제 영국의 히치와 홀이 그 규명한 그 경제 원리인데 네. 기업들은 총 비용 플러스 적정 이윤을 합쳐서 네. 판매 가격을 결정한다는 원리예요. 네. 환율 상승으로 적정 이윤이 보장되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수출 가격 당연히 깎아서 더 많이 팔고 싶죠. 기업들은. 아, 그렇죠. 그럼 수출은 줄어요. 근데 반대로 환율이 하락하잖아요. 네. 그러면 수출은 의외로 크게 상승해요. 아, 이게 근데 저는 기본적인 상식과는 또 약간 다르게 느껴지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론과 현실은 다른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우리나라가 실제로 198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에 이미 겪은 일이에요. 가격 경쟁력이 더 나빠지는데도 오히려 더 늘어난. 아, 건가요? 기업은 망하기 때문에 강해요. 그래서 그래요. 아니, 구체적인 예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2001년대 우리 환율이 1,326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2006년 10월 달에는 이게 899원까지 떨어지네요. 우리 원화 가치로는 엄청나게. 이게 네. 50% 이상 상승한 거예요. 네. 우리 원화 가치는. 네. 그럼 기업들 어떻게 되겠어요?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네. 2001년도에 13만 2,600원을 벌 수 있었는데 네. 2006년 10월 달에는 9만 원도 못 벌잖아요. 그렇죠.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해야 돼요? 큰일 났죠 지금. 망할 수밖에 없는 망하죠. 상황이 되잖아요. 네. 그럼 기업은 어떻게 하겠냐고요. 목숨 걸고 생산성 향상, 비용 감축 그리고 100달러짜리 수출하던 업체는 150달러짜리 그거 갖고 안 돼요. 200달러짜리 새로 개발해야 돼요. 신기술 개발해야 돼요. 그리고 생산성이 높은 시설들 새로 도입해야 돼요. 네. 이게 모두 다 부담이고 위험이잖아요. 네. 그걸 감수하고 필사적으로 해내는구나. 기업의 경쟁력, 생산성 이걸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해요. 네. 이런 결사적인 노력들이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성장력을 높여줘요. 네. 그럼 기업만 경쟁력과 성장이 높아지냐? 국가 경제 전체도 경쟁력, 거죠. 성장이 높아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보라고요. 2001년도에서 2006년도까지 우리 수출이 2.7배가 증가해요.
연평균은 한 17% 증가하는 건데 그거는 근래 보기 드문 그 높은 성장률이에요. 그러니까 환율이 올라가면서 우리가 한번 뼈를 깎는 노력을 한번 해가지고 환골탈태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확 이제 성장을 해버리는. 그 파급 효과가 장기적으로 영향을 끼쳐요. 왜냐하면 기업의 경쟁력, 성장력이 높아졌으니까 국가 경제도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랬겠죠. 그래서 경상수직자가 막 그 뭐 대규모로 증가하기 시작해서 2010년대 중반에는 우리나라 경상수직자가 1,000억 달러를 넘어간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정책은 그런 거를 하게 못하는 거잖아요. 어찌 보면. 정반대로 가고 있죠. 근데 지금 그 기조를 바꾸고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계속 지금 유지하고 있고 그러면은 이 금리 간격은 점점 벌어질 거고 이 상황이라면은 미국도 그렇지만 우리나라도 경기도 좀 더 안 좋아지고 경제 위기까지 올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지금 가장 심각한 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내 요인으로 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금융위기가 시작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물 밑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르고 있을 따름이에요. 네. 근데 지금 국제 경제도 굉장히 심각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금융위기가 네. 터지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에 덮치면은 이미 진행 중인 금융위기를 더 빠르게 더 심각하게 진행시킬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 그 대표적인 나라가 지금 중국이지 않을까 싶어요. 중국 쪽에서. 중국 굉장히 심각해요. 중국은 2019년도에 이미 부동산이 붕괴됐어요. 네. 당시 KBS가 차이나 쇼크 빈집 6,500만 채의 비밀이라는 특집 프로를 방영할 정도로 네. 당시에 심각했어요. 네. 거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붕괴됐어요. 근데 당시에 이제 중국은 엄격한 통제 경제 체제를 갖추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금융위기 진행되는 것을 통제 수단으로 그걸 막았어요. 비유하자면 이런 네. 거죠. 금융위기라는 홍수가 일어나니까 거대한 댐을 쌓아서 그걸 막았어요. 네. 근데 지금은 그 댐이 그 홍수가 가득 차서 이제 넘치고 있어요. 이제 그 넘치게 한 변수가 뭐냐 그러면 그 중국의 1대1로 사업이에요. 지금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이 관련 국가들에게 제공한 상업차관이 약 9,700억 달러 정도 돼요. 9,700억 달러. 예. 네. 그뿐만 아니라 또 주요 국가들에 대해서는 통화스와프를 7천억 달러를 체결해 줬어요. 네. 통화스와프는 뭐냐 그러면 해당 국가와 중국 위안화를 1대1로 똑같은 가치로 이렇게 맞바꾸는 거예요. 네. 근데 이게 그러니까 이 합하면 1조 7천억 달러잖아요. 네. 이 1조 7천억 달러가 지금 부실채권화 되어 있어요. 이게 완전 전염병 경로네요. 이게. 지금 1대1로 사업으로 중국이 그 상업차관을 제공했던 나라들 네. 지금 거의 대부분이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했어요. 그 통화 가치가 거의 뭐 지금 그러니까 물가는 한 50% 70% 올라간 나라도 있고 네. 통화 가치는 뭐 절반 이하로 떨어진 나라들도 있잖아요. 스리랑카는 이미 그렇죠. 우리 국민들 잘 아다시피 그 2년 전에 외환위기를 직면했었고 네. 지금 파키스탄 올해 들어서 지금 외환 보이고 거의 고갈된 상태고 네. 튀르키예도 마찬가지고 이집트, 튀니지 마찬가지고 그렇잖아요. 네. 또 이런 외환위기들이 또 다른 나라에 전염이 되고 있어요. 아프리카 국가 중에서는 그 이집트, 튀니지는 이제 중동으로 포함시키기도 하지만 아프리카 쪽으로 따진다면 그 나라 포함해서 52개 국가 중에서 30개국이 넘는 나라가 지금 외환위기에 직면했어요. 중동의 비산유국들도 그 몇몇 나라가 지금 위험해요. 레바논은 진즉부터 외환위기에 빠졌으니까 두말할 것도 없고 네. 지금 그 중동의 비산유국들 몇몇 나라들 있잖아요. 오만 등등 이런 나라들도 외환위기에 빠져 있고 또 중앙아시아의 그 키르기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네. 이런 나라들도 외환위기에 지금 직면해 있고 동유럽도 그 몰도바, 루마니아 등등 이런 나라들도 마찬가지란 네.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우리 동남아시아에서도 라오스, 캄보디아, 미얀마 이쪽에 외환위기에 직면해 있고 네. 이런 나라가 부지기수예요. 네. 또 멀리 떨어진 그 중남미에서도 페루, 콜롬비아 위험하고 또 중앙아메리카 거기는 엘살바도르를 비롯해서 네. 몇몇 나라도 지금 외환위기 직면해 있고 그렇거든요. 그렇다면 중국이 지금 그걸 어떻게 막아낼 수 있냐는 얘기죠. 네. 우리 1조 7천억 달러의 뭐 외화 자산들이 부실채권이 되면 네. 인민은행이 이제 무자본 특수법이니까 버티겠죠. 근데 거기와 관련된 상업은행들은 어떻게 되겠냐고요.
그 중국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네. 지방 정부들이 재정 적자가 네. 통제 불능이라는 얘기는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네. 근데 더 심각한 것은 지방 정부들이 지방채를 소화하기 위해서 설립한 지방 금융공사들이 있어요. 네. 이건 지금 당장 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경영 수지가 극단적으로 악화돼 있어요. 지금 중국이 이거를 어떻게든지 막아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그게 해소될 것 같지가 않아요. 물론 중국은 실물 분야만 보면 네. 올해 5% 이상 성장할 것처럼 보여요. 네. 코로나 사태 진정됐죠. 리오프닝 했죠. 또 경제 활동 정상화되죠. 또 석유 등 에너지 가격 안정화돼 있죠. 네. 5% 성장할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실물 부문이 아무리 잘 나가더라도 통화금융 부문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 실물 부문은 아무 소용없어요. 비유해서 말씀드리자면 우리 소화기관이 영양분을 아무리 많이 섭취를 해도 우리 혈관계가 제 역할을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우리 몸에 혈관계 같은 역할을 하는 게 통화금융 부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의 통화금융 부분이 지금 아주 심각한 상태라 네. 무엇인가 트리거가 세계 경제 어디에선가 터지면 중국은 바로 금융위기 바로 진행이 돼요. 급속하게 진행이 돼요. 이게 소장님 얘기를 들어보면 이게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미국이 저렇게 고금리로 가고 있고 강달러로 가고 있으면 이게 세계 경제에서 한 10위권 하는 우리나라도 이렇게 힘든데 다른 나라들은 뭐 오죽하겠냐고요. 그럼요. 네. 지금 우리나라처럼 환율 상승 네. 또 뭐 미국보다 더 낮은 금리 이제 이런 나라들은 전반적으로 지금 벌써 타격을 받고 있지만 네. 경제 정책을 제대로 펼치고 있는 나라들도 그 타격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네. 그래서 제가 경제 파국으로 치닫는 금융위기란 용어를 썼어요. 야, 그러면은 이대로 가면 미국에서는 한 1년 정도 뒤에서부터 막 경제 위기가 올 것이고 그게 경제 위기가 미국에서 오면 뭐 전 세계로 이제 퍼져 나갈 것이고 그게 아니더라도 어딘가에서 뭐 금융위기 경제 위기가 터지기 시작하면 중국발에서 또 터질 수도 있고 이게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거의 예정돼 있을 수밖에 없다. 거의 그런 느낌이 막 드네요. 아, 지금. 그럼요. 지금 정확하게 상황이- 말씀하셨어요. 상황이 지금 되게 심각하다고 봐야 되나요? 아주 심각하죠.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의 지금 환율이 뭐 올라가고 있는 거 이거는 우리나라 지금 정부 정책이 지금 잘못하고 있기 때문인 건가요? 우선은 같이 미국 강달러 정책에 대해서 대응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빨리 원인 올려야 제공은 되는데. 미국이 했고 네. 그 원인 제공에 대해서 네. 그 적절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우리 정부가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우리라도 조금 피해를 좀 막으려면 금리를 같이 따라 지금 올리면서 하고 있어야지 좀 좋은 당연하죠. 정책이니까. 우리 국내 기준금리가 미국보다 1%는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미국은 투자가 안정적이잖아요. 우리나라에 비해서. 네. 그래서 최소한도 1%는 더 높아야 돼요. 2% 높으면 더 좋아요. 그래야 미국으로 이탈했던 우리 국내 저축들이 우리나라로 돌아올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환율도 지난해 초 수준까지는 지금 당장 떨어져 줘야 돼요. 1,100원대로 떨어져 줘야 돼. 지금 네. 당장. 네. 그래야 환차익이 생길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1,100원대로 떨어진 다음에도 매년 50원 정도씩은 그 환율이 떨어져 줘야 네. 그 환차익이 지속 가능성이 생겨요. 그래서 외국으로 이탈했던 국제금융자본, 국내 금융자본들이 한국으로 돌아와요. 그럼 유동성이 풍부해질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지금 진행 중인 신용 파괴 원리의 작동이 멈춰요. 네. 그리고 이제 신용 창조 원리를 작동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경제만이라도 네. 다시 경기를 회복시킬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기준금리가 거의 뭐 6%까지 막 올라가야 된다는 얘긴데 그러면 저도 부동산 투자하는 사람이지만 무시무시한 숫자거든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참 네. 어떤 의미에서는 괴로워요. 네, 왜냐하면 지금 벌써 금리가 많이 올라 네. 있어서 그걸로 타격받고 있는 분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러면 영끌 쪽 네. 등 이제 빚내서 부동산 네. 투자했던 분들, 주식 부동산 다 박살날 것 같은데 그렇게 가계부채 많은 분들, 네. 또 기업 경영하는 분들, 네. 기업은 뭐 대출 없이 경영 활동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부도나고 막 이럴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해서 보는 피해보다 금융위기가 진행돼서 끼칠 네. 개인과 기업의 그 악영향 이게 훨씬 크단 말이에요. 네. 예를 들어서 내 몸에 그 병이 생겼어요. 그러면 수술도 하고 네. 또 독한 약도 써야 되잖아요. 네네. 그걸 쓰게 되면 당장은 내 몸에 그 체력도 떨어지고 또 네. 활동력도 떨어지잖아요. 그건 네. 뻔한 거잖아요. 근데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금융위기라는 거 경제 질병의 하나인데 네.
이거는 아주 심각하게 봐야 할 경제 질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아픈 부분을 도려내야 되는데 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이 아프다고 안 하면 오히려 더 악화된다. 그럼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좀 막거나 좀 미리 좀 예방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요. 모든 일을 미리 알 수 있으면 그 네. 예방할 수 있어요. 네. 그러면 그래서 사전에 좀 금리를 미리 좀 많이 올려놨으면 좋았을까요? 그렇게 했었어야 되나? 이제 이거는 조금 전문적인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 게 네. 이 경제 질병이 네. 어떤 원인으로 어떤 전개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말을 맺는지 네. 여기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네. 이거는 사실은 이제 경제 병리학의 핵심이거든요. 네네. 이게 이제 그 원리가 경제 병리학이에요. 네네. 그리고 이제 그 경제 병리학의 일반 원리를 네. 임상 사례로 검증을 해놔야 돼요. 네네. 우리 좋은 의사는 임상 사례를 그렇죠. 많이 겪을수록 좋은 의사가 네. 태어나잖아요. 네네.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는 임상 사례에서 그 경제 질병이 나타나고 진행하는 이것을 그 도출했다고 봐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네네. 그래서 세계적인 그런 경제 위기 사례들, 경제 파국 사례들 여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연구를 해둘 필요가 있어요. 네. 물론 이제 그걸 직접 모든 분들이 다 할 수는 없죠. 네. 이제 간접 경험을 해서 그걸 할 수가 있는데 네. 그래서 제가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려요. 경제 병리학을 공부하시면 네. 경제 파국이나 경제 위기가 나타날 것을 미리 판단할 수 있다. 네. 그러면 그 타격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길도 찾아질 수 있다. 그 말씀을 자꾸 드려요. 정책 당국으로서는 예방할 길도 찾아질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경제 병리학이 세상에 알려져 있질 않으니까 네. 제가 많이 안타깝죠. 아, 그래도 이제 경제 병리학을 이제 뭐 만드셨으니까 지금 예방은 못했고 이미 지금 좀 치료를 좀 했어야 되는데 치료 시기도 좀 놓쳐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잖아요, 지금. 그럼 이대로 가면은 우리는 이제 경제 위기로 갈 수밖에 없고 이 상황에서 그러면은 빠르면 한 1년 뭐 늦으면 한 2년 정도 안에는 거의 온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이 상황에서? 국내에서 금융위기가 진행된다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국제적인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덮치지 않아도 네. 올해는 마이너스 3% 정도 성장할 수밖에 없어요. 연간 성장률이. 그러면 아마 올해 하반기부터는 거의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걸요. 네, 야, 마이너스 큰일 3%. 났다. 아니 지금 금융위기 때 개인 정도네. 자영업 하시는 네. 분들은 네. 지금 당장 느끼고 있잖아요. 네. 뭐 택시 기사분들 그렇죠. 그 택시값 올라서 지금 손님이 없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그 택시값 오르더라도 택시 이용할 사람도 이용한단 말이에요. 그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지금 실감하고 있어요. 이 경기가 급속히 지금 안 좋아지고 후퇴하고 있죠. 있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 사실을 네. 지금 못 느낀다고 이 정책 당국 또 전문가들이 지금 그걸 경원시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아니에요. 지금 굉장히 심각하게 진행 중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지금 뭐 특별하게 어떤 정확한 처방은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태고 계속 악화되고 있고 이대로 가면은 올해만 마이너스 3% 그리고 아마 더 심각해질 것이다.